네, 안녕하세요. Hello,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Try Everything 2022. It is my understanding that there are some of you are joining in on YouTube and some of you are here with us in person. So today I hope that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Future of AI 세션의 좌장을 맡은 은병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저명한 두 AI 과학자 그리고 사업가분들을 모시고 이 Future of AI라는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이 두 분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께 먼저 좀 드리는 게 앞으로 이분들이 하실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에릭 싱 교수님이십니다. 에릭 교수님은 그 미국의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이신데 지금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AI 대학원의 총장 겸 교수를 맡아서 후학 양성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이전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팅 과학대 머신러닝 센터를 창립하셔서 장기간 동안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2018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선도적 기술 회사 페툼이라는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회장과 수석 과학자 역할을 맡으셔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에릭 교수님은 평소에 그 사회에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위해서 글로벌 AI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고 계시고 특히 거대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어떻게 AI를 활용할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CASL이라는 오픈 커뮤니티를 설립한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뭐 다파라든가 아이셋이라든가 하는 미국 정부, 국방부의 정보과 관련된 기관의 자문을 역임하고 계시고 이전에 국립과학재단 NSF의 커리어 어워드를 수상했고 뭐 미국 공군의 과학연구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시는 등 아주 그 뛰어난 학문적 그리고 사업적 업적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에릭 교수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에릭 다밀러 박사는 커넥서스 AI라는 AI 회사의 창립자이자 CEO신데요. 이 커넥서스 AI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AI라는 기술을 다루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그 산업군의 고객들에게 대규모의 데이터를 안정성 있게 처리하고 이제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과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의 여러 고객들과 AI 모델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험을 갖고 계시고 특히 그 기업가이자 투자자 그리고 이제 정책 입안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로봇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적인 권위자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 관련된 리더십의 의제를 주도하는 자리에 많이 가시는 분인데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AI와 로봇공학 분야의 대통령실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에릭 다이밀러 박사님께도 환영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so enough for introduction. So today's topic is future of AI. 네, 오늘의 주제는 AI의 미래입니다. 먼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AI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렉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리서치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AI의 지난 10년간 가장 훌륭했던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네, 한 가지 특정 그 성취를 AI의 분야에 있어서 지난 10년의 성취를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한 가지를 짚기가 어렵습니다. AI는 매우 광범위하고 많은 그 발전 분야와 많은 기술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과 새 알고리즘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요즘은
언어 모델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스트럭처를 관련해서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AI들도 개발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유용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AI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발전과 좀 성과가 있었던 분이 좀 대중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규모 모델들을 서포트하는 시스타 모델 같은 것들도 있고 매우 이종적인 데이터 그리고 큰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AI라든지 그리고 개발 쪽에 있어서 또 그런 많은 성취들이 오픈소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픈소스로 AI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하드웨어 개발 이런 것을 좀 통합하고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발달됐고요. 그리고 서치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전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맞춤화된 앱들에서 맞춤화된 개인화된 그런 추천들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라든지 좀 보안 쪽, 서베일런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좀 점진적인 변화가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이렇게 뭔가가 정말 혁신적으로 인터넷의 개발과 같은 수준으로 인터넷 이노베이션과 같은 수준으로 있었던 그런 AI 쪽에서 그런 대규모 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한 가지 이상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왜 기술적인 분야이긴 한데 다른 쪽에도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수학이 카테고리 티어리라는 데에서 수학 쪽 관련된 뭐가 좀 발전이 됐었는데요. 그게 더 정확한 수학을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뭐 과거의 대수학이라든지 이런 쪽 우리 고대에서 기계 쪽이라든지 뭐 우리가 과거에 쓰던 그런 분야보다 인터넷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수학들이 지금 발전이 더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이미 주변에 있는 것인데 퀀텀 컴파일러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 티어리 같은 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수학의 분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컴포서블 기능 역량들을 더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에 도움이 될 기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AI가 애플리케이션 적용 분야가 훨씬 더 많아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놀라웠던 것은 파운데이션 모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정말 딥러닝이라든지 뭐 달리2 같이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거의 사람과 소통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AI들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자동으로 추천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런 리서치들이 Artificial Intelligence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이 하시는데요. 현재 이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에릭 싱님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는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향후 10에서 20년 사이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여성분이 thermodynamics 열 역할에 관련된 것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가 스파이더 코어의 뇌에 있는 스파이더 코어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되는 것을 그런 기능을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반도체의 컴퓨테이션에는 좀 의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뇌의 의식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컴퓨테이션이 아무리 잘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confidential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그 분야에 있어서 발달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probabilistic 모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결정적인 deterministic 그리고 가능성과 결정성 probabilistic하고 deterministic한 그런 두 가지를 모두 적용을 해서 좀 현실적으로 그 실용이 가능한 그 업계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실제 솔루션들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펀더멘털 그 파워 플랜트 전력 발전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파운데이셔널 모델은 약간 어느 정도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여기에 사용하는 게 적합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유틸리티 어쨌든 활용성을 제공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데이셔널 모델은 어쨌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규모 언어 관련이나 비전 관련 그 시각 관련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정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 빼고서는 좀 특정한 지금 아직까지는 적용된 분야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방식은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딥 뉴럴 모델의 그 딥 신경망 모델에다가 넣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셀프 슈퍼비전 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 기기가 스스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하는 목표는 그 이후에 문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시작하면 그 뒷부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추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그냥 좀 정렬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인덱스화 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을 좀 보면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인덱싱을 하고 인덱스 그런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그 트리 형식으로 썼었는데 이제 요즘은 머신 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인덱싱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더 큰 모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큰 모델들도 크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데이터는 정말 많이 있고 모델을 통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뭐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Natural Language Programming 자연어 처리 기능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좀 정보를 추출해놓고 알고 있는 정보에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모델이고요. 툴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정보를 알려지지 않은 정보나 혹은 그 목표를 이루는데 몰라거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덜 감명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서치 엔진, 구글 같은 서치 엔진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서치하는 방법이 키워드 서치가 아니라 자연어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뭐 이미지를 두면 그걸 또 파운데이셔널 모델 종류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소스 이미지에서 뭔가 나올 것입니다. AI 아트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나오고 AI 기반 그 멀티미디어 같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통합시키고 변형을 시키고 아니면 혹시 좀 이렇게 약간 표현을 바꾼든지 그래서 원래 컨텍스트에서 좀 흥미롭게 더 이런 걸 흥미로운 것들을 조합을 해서 디테일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지만 그렇게 막 제가 그 파운데이셔널 모델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냥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 방식으로요. 네, 그거에 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빅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던 것에 되게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오픈 AI가 많은 그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언어 생성에 있어서 근데 이 모델이 오픈 AI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어의 그 콜퍼스의 70%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콜퍼스의 70%가 그거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영어의 다른 그 표현들을 만약에 그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그리고 예측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게 들어있지 않다면은 AI가 잘 작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빅 데이터베이스라서 거기에 많은 콜퍼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컴플렉스 리즈닝 복잡한 사고 방식 논리 복합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잡한 그 수학적으로 컴퓨팅을 해서 모든 많은 가능성들을 확인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컴퓨터 팩터 리즈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게 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리즈닝 그 추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백그라운드 논리지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추출을 거기서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장을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과 AI가 하는 리서처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 있나라는 질문을 하면은 이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죠. 현재 AI 시스템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전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추럴 텍스트에서는 그 모델 트레이닝을 하는 그 언어 그 툴의 그 데이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현재 AI로는 제일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보면은 이게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기계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파운데이셔널 모델의 약간 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접근법이 패턴을 찾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거나 새로운 추론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최근 이제 사고 트렌드 같은 것들 중에서 그 언어 모델의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는 혹은 추론 모델의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이는 곳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에 재밌는 그 다음 사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같은 것은 AI라는 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조금 AI라는 표현을 이런저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용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과학적인 발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동 기술로서 그렇지 않으면 뭔가 판타지 같은 것과 연관시켜서 사람들이 미래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AI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도 AI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영역이고 다른 측면이 많은 것인데 모두 AI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기술이 발전되었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항공 기술도 목적이 있었죠. 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빠르게 가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기가 만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뭐 새처럼 날든지 다른 방식으로 날든지 간에 그 방식 자체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AI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모호한 개념인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자체도 조금 모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중요한 기술의 핵심이 되는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데 조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도전 과제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기준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기술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AI에서 어려운 점은 파노라믹 러닝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경험에서 모아서 학습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모델을 들여다보면 AI 프로그램, 뭐 이것에 좋은 AI 프로그램, 뭐 아니면은 무슨 설계에 좋은 AI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제너럴하게 사용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각각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원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처럼 이렇게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에서 이제 우리도 배우게 되죠.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타입의 정보를 저희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정보를 우선순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규칙을 정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저희도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AI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동시에 학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술 관점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팬시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굉장히 제가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AI의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웹빌딩 모델이라든지 오토러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학습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다음 단계는 머신러닝보다 머신 티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에이전트가 학습보다는 다른 에이전트를 가르칠 수 있도록 혹은 에이전트가 심지어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러닝뿐만 아니라 학습을 시켜줄 수 있고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것이 저희가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에 적용할 수 있겠죠. 학교 같은 곳에서 실제 교사가 부족하다든가 실제로 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겠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닝과는 또 티칭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러닝이라는 것은 좀 검증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뭔가 이제 테스트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일이고 그 받아들인 지식을 그런데 티칭은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다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또 다른 한 겹의 스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중요성이 높은 조금 영속적인 분야들이 있죠. 뭐 메카닉스라든지 뭐 그 학습 그 자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강력한 언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근본적인 그 러닝과 사회의 파운데이션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신뢰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논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So you mentioned the interesting point about the teaching. 티칭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Teaching agent might replace some or 언젠가는 티칭도 기술이 티칭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또 굉장히 최근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상 인간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것들이 이런저런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꼭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하는 곳에서도 가상 인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the adoption of the AI technology for AI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특히 이제 미션이 중요한 부분에서 AI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음으로 박사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전반적인 AI 도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AI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음 세대의 오일머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무조건 많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조금 세상의 경향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은 이제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검색에 활용하는지 사실 그 활용의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협업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협업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뭐 제조업체라든지 석유 회사라든지 그런 수십 년 동안 있던 전통적인 산업들 그리고 그래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그 회사들의 엔지니어들과 엔지니어 모델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니즈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이 사실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연구자들이 더더욱 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뭐 석유 엔지니어가 새로운 석유 정유소를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정유소를 재설계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설계자의 일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좀 매뉴얼하게 많이 일을 했는데요. 뭔가 자동화라든지 증가현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AI와 함께 조금 접목을 시키게 된다면 접목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가 결국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데이터의 양만 가지고 이것을 마법 같은 일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서 어떤 가치를 어떻게 도출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업계와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회사들이 MLOps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MLOps의 목적은 데이터 관리와 모델 관리를 쉽게 하고 모델의 실사용을 쉽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들 또 우리가 발굴해야 하는 주제라든지 우리가 또 더 많이 연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회사들이 AI를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분명히 MLOps에 대한 MLOps나 AIOps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플랫폼과 툴에 MLOps를 적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현상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계에서 단순히 MLOps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일반적인 표준의 개발과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이 인터페이스의 표준이
라고 할 수 있겠죠. 앱 간의 데이터 간의 그리고 데이터와 앱 간의 그런 표준 구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고동이가 되도록 서로 다른 솔루션 간의 호환성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호환성이 없다면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서비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연결성이 부족해지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 혁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성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성공의 측정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툴이 있고 그 툴에서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다른 사용자들이 다른 성과 지표를 사용을 하죠. 뭐 타임을 본다든지 비용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하위 툴의 기능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임시적인 성과 지표입니다. 그리고 MLOP 회사들도 다 다른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계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마켓 플레이에 가까운 제스처인 것 같고 어떤 솔루션이 이제 특정 유저를 타겟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MLOPS로 앞으로 성공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크게 분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한 박자 쉬어가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뭔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업계 차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고민을 해보는 것이고 이것이 느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토대를 다져서 다음 혁신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초반에는 물리학에 대한 이론 자체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물리학에 대한 전기에 대한 굉장히 이론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지만 맥스웰 방정식이 발명되고 된 다음에야 이 업계에 조금 명확성이 생겼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조금 명확성이 생기고 그 전기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해진 것이고요. 그런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먼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게 되면 의사소통이 쉬워집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더 일관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정식이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결정하기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말하자면 표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AI 영역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명확성을 잃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다음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갭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MLOps 회사들이 기회와 니즈가 있는데요. 연구자들 입장에서 뭔가 조금 명확히 하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정의를 짚고 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피드백이네요. 다임런 대표님 피드백 있으신가요? 저희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물리학과 그렇게 연관시켜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육의 차원에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프로그래머가 꼭 사람들이 다 개발자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개발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 세계에 3천만 명의 개발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3천만 명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개발자와 의사소통만 해야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도 하고 어떻게 해야 더 정식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상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모두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미래를 구성하는 요소는 결국 지식이 될 것이고 그 지식이 조금씩 자동화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프로세스의 일부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동화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언어를 또 익히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협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교육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Remaining time, I would like to check if there is any questions. 그러면은 혹시 청중에서 질문 있으면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고 지금까지 나눈 얘기나 이 교수님과 다이밀러 박사님께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Thank you. I have one question.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저는 매일 비즈니스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가장 급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에서 AI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AI로 해결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이 이슈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판타지나 있는 신화 같은 것을 조금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면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굉장히 다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증강현실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특히 이제 차량과 적용해서 뭐 자동주행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일상에 많이 적용이 된 부분인데, 그런데 자동주행 차량이 실제로 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뭐 라이다 센서로 뭐 지금 내 앞에 무언가 물체가 있는가, 뭐 사람이 있는가, 뭐 이것이 뭐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라이다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죠. 차를 멈춘다거나 차를 계속 간다던가 아니면은 차를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런 계산과 결정을 하는 것을 결국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무언가를 감지할 수는 있지만 누가 책임감이 있는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그런 것을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는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라고 하든 사회적 답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 기술에 사람이 취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특히 AI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AI가 주는 특정한 그런 혜택들이 있죠. 즉 다른 목적들에 비해서 AI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큰 데이터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좋은 결정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역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인 좋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정유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언제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 언제 나의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배송을 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인 사회적 맥락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고려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함께 고려를 해서 거기에 AI를 접목을 하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안전한 결정, 그리고 더 모두를 위한 행복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So this is going to be last question.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 제가 1분 남았기 때문에 각각 30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년 동안 대표님들 생각하시기에는 AI 분야에서 연구가 됐든 응용이 됐든 그냥 제너럴한 AI에 적용이 됐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처음 얘기한 부분으로 조금 돌아가 버릴게요. 그 수학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수학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뭐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달려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복잡한 뭐 대수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그런 과학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다운시켜서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물리학으로 말하자면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을 함께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뭐 자기장이라든지 뭐 하는 것들, 뭐 중력의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베이스입니다. 다음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AI 부분에서도 그런 스탠다드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AI의 원칙을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전 세계적인 운영 체제라고 해야 할까요? AI 개발자들이 자동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와 최적화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원칙, 스탠다드한 원칙이 개발자들을 위해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표님 매우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들은 세션이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고 여기 청중분들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